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업가를 위한 지식재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된 엄정한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는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씨이기 때문에 uhm.kr로 접속하시면 저에 관한 그런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변리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한 16년 차 변리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인 BLT 같은 경우에는 약 16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함께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 출원을 또는 상표 출원을 같이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엔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허법인 BLT에 출원을 의뢰한 그런 고객사들, 특허 내용을 보고, 아, 이 회사는 좀 많이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엔젤 투자를 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약 50개 정도 되는 그런 스타트업에 엔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라돈 센서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로봇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패션 쪽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IoT 이런 쪽에 저희가 엔젤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기술 창업 36개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요. 기술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파운더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멘토를 잘못 만나서 사업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아,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요 기술 창업 36개라는 책에다가 넣어 놨으니까 혹시 어,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거는 문제 인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뭐 친구분들과 또는 뭐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거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필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단순히 이런 그 아이디어를 넘어서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36가지 항목을 책으로 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 뭐 공대 출신 또는 이과 출신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이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한번 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투자를 못 받을까? 왜 내 아이템을 왜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할까? 그것은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파트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번 목차에 보시면은 투자 유치 자료 작성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자료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항목을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서 책을 뭐 사서 보기가 그렇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제 책의 모든 목차가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니까 엄정한 그다음에 투자유치 자료 작성법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이 내용이 다 나오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30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 포트폴리오 만들기 또는 경쟁사 칭찬하기 이런 내용들은 제 책이나 블로그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에 세 갈래가 있습니다. 창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식재산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허가 무조건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허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창업이나 문화 창업의 경우에는 모든 지식재산권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생산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기술 창업입니다. 이 기술 창업 쪽에서는 당연히 특허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를 브랜드화하는 그런 상표권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술 창업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작권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쪽에서 프로그램 저작권, 그 다음에 어떤 저작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술 창업 쪽에서는 특허권과 상표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창업은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를 IT 기술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거래, 유통, 물류 이런 쪽이 IT 기술과 결합해서 굉장한 혁신을 만들어낸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창업은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을 IT 기술로 혁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이렇게 단순히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서 특허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률이 높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 등록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리사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창업에서는 특히나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 쿠팡, 티몬, 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그 이름, 그 브랜드가 곧 그 서비스의 신뢰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브랜드를 담는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창업은 문화 컨텐츠를 기초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BTS, 이 이야기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문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그 컨텐츠를 담아내는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돈을 버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방시혁이라든가 아니면 이수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티스트 출신도 있고 하지만 비즈니스를 배워서 이것을 아티스트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또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출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게임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창업은 이렇게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기술 창업인지 서비스 창업인지 문화 창업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식재산권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지식재산권 중에 어떤 게 우리 사업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화창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이 중요합니다. 뭐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수입이 막대하죠.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자인권이 중요하게 됩니다. 뭐 미술 또는 도예 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상업화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이 발전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매우 강력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문화가 없었으면 미국이 지금처럼 발전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 사진에서 나오는 분이 바로 젊은 시절의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이 에디슨이 축음기를 LP라고 하죠. 축음기를 발명한 요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 이 에디슨이 전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구는 에디슨이 처음으로 만들기 전에도 유럽에서 만들어졌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세계 최초의 전구입니다. 유럽의 어떤 그 교수님이 만드셨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최초의 전구는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상용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전구는 한번 불을 켰을 때 100시간 이상,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옛날 1900년대 초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기술적 발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이 에디슨이 만든 전구가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멘트의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디슨의 전구가 세계 최초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특허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개량한 그 개량한 플러스 알파의 대부분의 특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구가 띵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에디슨의 전구가 되게 중요한데 대량 특허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번 돈으로 에디슨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이 기업 연구소입니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만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냥 연구소만으로 존재하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특허 라이센싱을 받아서 특허를 라이센스 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에디슨의 회사에서는 연구만 했습니다. 이게 멘로파크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곳의 사진인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연구소를 기반으로 회사를 만들었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문화, 예술, 과학,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에 사용되는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에 사용되는 지식재산권 중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도 산업에 사용되지 않나요? 맞는 말이지만 저작권은 아트, 문화, 예술, 그러니까 꼭 산업이 아니어도 저작권은 아주 포괄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반도체 회로 또는 생명공학 기술, 뭐 그다음에 영업비밀 이런 것들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아이폰 14이 나왔는데 사진, 네, 제가 쓰고 있는 네,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 12 프로라서 이 사진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반도체,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제 특허로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립 방법, 이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방법, 요거는 또 역시나 특허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는 특허로 보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폰의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서 플레이되는 음악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로고는 상표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되게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제품에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껌, 아이디 껌이라고 이 롯데에서 나왔던 껌인데 이 껌이 보면은 이 껌의 포장지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형태가 됐지만 어, 요 껌의 박스를 특허로 보호받기도 하고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으로 출원해서 등록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표권으로 요 자체를 입체적인 상표다라고 해서 보호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부 다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랑 동업자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할 때는 이 모바일에서 바로 keypress.or.kr 입력하면 모바일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들을 보고 거기에 상표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상표를 바로 여기 모바일에서 입력하시면 그러면은 상표권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지식재산권에는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독점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어,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비를 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영국에서 특허 제도가 생겼을 때 영국 왕실에서 어,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을 공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문서에다가 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써서 그 문서를 제출하게 하자. 아무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일 경우에 그것을 담긴 문서를 낸 사람은 심사를 받고 그것이 진짜 새로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몇 년간 사업적 독점권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특허권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막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영국의 산업혁명과 미국의 엄청난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조금 호발명, 작은 발명에 관한 것이고,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 계속 존재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 시에 발생하고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 시에 상표권이 발생을 하고요.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보호가 되는데 상표는 좀 특이해요. 종료 후에도 10년씩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리바이스 청바지가 언제 생겼냐면 옛날에 캘리포니아 금광 시대 때, 황금의 시대죠. 그래서 금광을 찾아서 막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이죠. 서부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 거기서 청바지 장사를 하시던 분이 리바이스라고 하는 상표권을
등록받아서 거의 200년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한대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내용을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특허는 돈과 시간을 벌어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 어떻게 돈을 벌게 해주냐면, 특허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를 쓰고 싶은 사람한테 라이센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회사를 매각할 때 그것이 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죠.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수출입 과정에서 어,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해외 기업 또는 뭐 그런 물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가 모든 사업 영역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문화 창업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특허가 필요하지 않아요. 특허를 만들기도 어렵고. 자, 그런데 기술 창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특허가 이미 말소된 영역, 예를 들면 일회용 반창고 같은 시장이 있습니다. 일회용 반창고는 2차 세계대전 때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 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이 극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가 절감에 누가 성공하냐의 문제로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야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발명을 만들어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그 성능이 나오려면 그 구조로 된 제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유니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자, 특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내 사업 아이템의 독점 시장이 어디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허받은 무슨 기술, 특허받은 계란말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등록받아 준 건데,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계란말이를 파는 포장마차, 실내 포차가 있습니다. 특허받은 계란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 이런 인증을 받을 때 필수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특허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 담보 대출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팀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특허가 있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팀원들이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청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구항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구항에는 구성 요소, 즉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가 많으면 권리 범위가 줄어들고요. 구성 요소가 많으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발명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비슷한 게 없겠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에 비해서 구성 요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앞에 나와 있는 거랑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어요.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늘려 나가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A, B, C 이걸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 A, B, C라는 그 발명의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교집합 관계로 권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청구항이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권리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허를 내실 때 변리사한테 이 청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반드시 요청하셔야 됩니다.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구항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청구항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사례인데 그냥 뭐 인터넷으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뭐 꽤 있는데 인터넷으로 싸게 변리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특허를 접수하는 경우에 어, 발명을 변리사한테 충분하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니까 그다음에 싼 데를 찾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의뢰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발명의 구성 요소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회피, 상대방, 경쟁사들이 이거 좋은데? 하면서 내용 봤는데 특허가 굉장히 많이 구성 요소가 나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한정이 이루어져 있으면 경쟁사에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빨간 줄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특허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점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특허 청구항을 잘 받은 케이스예요. 이분 얼굴이 굉장히 낯익으시죠? 여명 808 남종현 회장님인데 이 남종현 회장님이 숙취 해소용 천연차라고 하는 특허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광 1항이 오리나무 추출물과 마가목 추출물로 구성된 숙취 해소용 천연차 한 줄이죠. 구성 요소가 오리나무 추출물과 마가목 추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용이라고 하는 용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구성 요소가 매우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 범위가 매우 넓어요. 네. 그래서 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숙취 해소 업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권리 범위가 굉장히 넓은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숙취 해소제를 보시면 뭐 키토산이라든가 뭐 강황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오리나무와 마가목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숙취 해소제는 여명 808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트업 사이에서 특허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어때랑 어, 야놀자 이 두 회사가 특허 분쟁을 최근에 겪었었고요.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례가 아바타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나를 표현해주는 그런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하는데 그 아바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굉장히 권리 범위가 넓은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다음에 M게임 이런 회사들이 지분을 사서 공유 특허권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지식재산권은 공유권자가 전체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의 권리를 획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코스닥이나 코스피와 같은 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인 네오팩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네오팩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재활 환자들을 위한 스마트 글러브를 만들어서 투자도 잘 받고 상장을 성공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싹 정리를 해서 요 특허는 어디에 사용되고 요 특허는 어디에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상장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쉽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력 진단 보고서라고 뭐 TCP 등급 평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특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CT 국제특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PCT 국제특허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또는 32개월 좀 복잡해요. 법이 계속 바뀌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2년 반 정도까지 어떤 나라에 들어갈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하고 이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막 해외 각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 가서 거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 그런데 PCT 국제 특허 출원을 하면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 그때 가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스타트업들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권의 가치는 국가별 시장 규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미국의 13분의 1, 중국의 8분의 1입니다. 1인당 GDP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총생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허권이 하나의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사이즈가 크면 시장 규모가 크면 그러면은 특허권의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일본 특허, 유럽 특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반적으로는 가치가 높죠. 요거는 재밌는 케이스여서 설명을 드리는데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와디즈 뭐 요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올렸다가 중국 애들이 카피를 엄청나게 빨리 해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렸다가 일주일 만에 카피 제품이 나와서 오히려 원래 발명자가 욕을 먹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중국에 있는 물건 띄워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중국의 카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갈 때 특히나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갈 때는 미국 특허 그리고 중국 특허 이 두 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그런 권리고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짝퉁 상표를 잘못 알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짝퉁 상품을 물론 일부러 알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짝퉁 상표를 잘못 알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짝퉁 상표의 경우에는 누가 고발하지 않아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요. 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정 상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도메인을 구매하는 거는 지정 상품과는 상관없어요. 도메인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는 도메인 사이트에 가면은 나와 있죠. 하지만 상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상품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 전문 변리사랑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상표는 일반적인 보통 명사를 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만으로 돼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로고라든가 아니면은 부가적인 단어를 붙여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등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간의 김밥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유명한 분식 프랜차이즈죠. 근데 앞에 로고를 붙여서 등록을 했고요. 종로 학원이 종로에 있는 모든 학원이 자기를 종로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종로학원, 유명했던 그 종로학원은 로고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종로 M스쿨 이런 식으로 리브랜딩을 해서 상표 등록을 어렵게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표는 역시나 모바일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스크탑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키프리스.or 치고 상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점, 선, 면 또는 색채로 돼 있는 외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진 않아요. 인형, 여기 보시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고요. 또한 캐릭터기 때문에 상표로도 입체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 디자인으로 보호되고 있는 어피치를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 사례인데 지퍼 파우치, 그러니까 지퍼로만 돼 있는 파우치를 만든 남지아 대표님이 어, 20대 때 창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되셨죠. 그래서 요 지퍼 파우치를 디자인권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해서 최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출원을 해서
사업도 잘 되고 지금은 교수님이 돼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음식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과자가 있는데 이 화과자도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서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앱 인터페이스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 디자인을 애플이 등록을 받은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이런 그 앱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독특하다면 그러면은 화상 디자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제도들이 좀 있는데 부분만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컵의 손잡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지의 허리 부분 이런 것들을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요가복 중에 굉장히 명품 요가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굉장히 비싼데 요 룰루레몬 요가 팬츠에 보면은 허리 부분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켈빈 클라인이라고 나름 명품이죠. 켈빈 클라인 요가복이 요 허리 부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법원은 이거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소송에서 이렇게 켈빈 클라인이 패소해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의 배상액을 룰루레몬 측에다가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이에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이랑은 좀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꼭 그림으로 돼 있을 필요가 없고 음악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이나 아니면 글 이런 것도 당연히 표현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작권이 디자인권이랑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의 장점이 이렇게 있어요. 표현된 순간 권리가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쓴 그런 어, 소설이라든가 시를 쓰잖아요. 그 순간, 표현된 그 순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특허청에 뭐 어떤 서류 내가지고 이렇게 막 출원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지비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요. 작가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고요. 상속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굉장히 이점이 많죠. 저작권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글, 뭐 시, 소설, 뭐 수필 이런 것들 어문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뭐 그다음에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특허청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특허청 아닙니다. 이게 좀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문화부 산하에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가서 여러분들의 저작물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변리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어쨌든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네. 자, 그런데 저작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권리 발생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을 줍니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원에서 소송으로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이게 저작권의 굉장히 분명한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창업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들은 제 다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변리사님들의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픈 클래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